이 밤의 영화 뉴스와 리뷰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진짜 영화 이야기, 영화로운 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2024년 7월 13일 라이브 방송을 유튜브와 치지직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바쁘신 분들은 1.2배속이나 1.25배속으로 청취하실 것을 권장드리고요.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백그라운드 재생으로 음성만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추천과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고하고 바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광고 멘트를 할 거고,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광고는 제가 뭐 광고비를 따로 받는다거나 그렇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서 뭐 하시는 사업이라든지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 이제 말씀 듣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키치클럽입니다. 양재천의 감성 휴식터 키치클럽에서 영화 한 편 보면서 여유롭게 마실 수 있는 칵테일 나이트 시네마를 런칭했습니다. 한 편의 영화처럼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밤, 나이트 시네마 채널 구독자분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디저트와 함께 나이트 시네마 한 잔 어떨까요? 낮에는 커피와 디저트가, 밤에는 와인과 안주들이 기다리고 있는 키치클럽을 네이버에서 검색해보세요. 그 다음은 요거프레소 장안지구점입니다. 의왕역 인근에 위치한 요거프레소 장안지구점에서 나이트 시네마 구독자분들에게 음료 무료 사이즈업과 10%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번 주말 음료와 함께 매장에 비치되어 있는 각종 도서를 읽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요거트 음료와 요거트 아이스크림의 맛은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네이버에서 요거프레소 장안지구점을 검색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새로 들어온 광고입니다. 자, 마이크로 킥보드 광고가 들어왔고요. 롯데백화점 동탄점 4층에 위치한 마이크로 킥보드 매장에서 나이트 시네마 구독자분들에게 킥보드 구매 시 LED 라이트를 무료로 증정합니다. 킥보드라는 고유 명사는 1999년 마이크로사에서 출시한 세 바퀴 제품인 K2 킥보드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스위스 기술력을 통해 최고의 안전을 목표로 설계된 마이크로 킥보드입니다. 흉내낼 수 없는 오리지널 킥보드의 가치를 롯데백화점 동탄점 4층 마이크로 킥보드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나이트 시네마는 팟캐스트 어디영좀 시네타운 3구 삼덕유황공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방송 때 하이제킹에 대해서 리뷰를 했잖아요. 근데 그 하이제킹 리뷰를 하면서 제가 신랄하게 비판을 했던 게, 이거는 실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테러범에게 서사를 부여하면 안 된다. 왜 허구의 서사를 부여해서 테러범이 사살당할 때 테러범이 불쌍해 보이게 만드냐. 그 시간 동안 공포에 떨었던 실제 그 피해자들의 심정은 어떻게 했느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댓글이 달리는 게, 올바른 척 한다면서 뭐 그런 댓글이 막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달린 댓글은 그 테러범의 서사도 허구가 아니라 실제입니다라는 댓글이 달렸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방송에서 언급을 했거든요. 남한에서의 생활에 적응을 못했던 게 정황상 그런 게 있는데, 그 뭐 어머니가 아사에서 돌아가시고 이런 거는 테러범이 이미 현장에서 사살됐기 때문에 확인할 수도 없는 거고, 그냥 허구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이야기인데, 이거를 이렇게 동정심이 유발되게끔 만들면 안 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건데도 굳이 그 테러범의 서사는 뭐 진짜인데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냐는 식의 이제 제가 분명히 언급을 했음에도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저렇게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끼리 다 안고 가기에는 내 그릇이 너무 작다.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굳이 내 말을 삐딱하게 들어야겠다면은 그냥 저런 사람들은 버리고 가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댓글 하나하나에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뭘 해도 불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라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좀 흥분을 했네요. 꼬아서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A라고 얘기하면 그게 A인 거지, 뭐 A 다시거나 뭐 A 다시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그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찬진 대표를 만나고 왔어요. 요즘 아이들은 그 이찬진 대표라고 하면은 누군지 모르더라고요. 적어도 한 80년대 이전생들은 다들 이찬진 대표라고 하면 누군지 알죠? 제가 초등학생 때 저기 이찬진의 컴퓨터 교실이라는 책으로 컴퓨터도 공부를 했었고, 요즘은 그 배우 김희애 씨의 남편으로 좀 더 많이 알려져 있긴 한데, 사실 잘 모르죠. 요즘 뭐 한 90년대 후반생만 돼도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찬진 대표를 만나고 왔나 하면은, 이찬진 대표가 평소에 이런 테크 쪽에 관심이 되게 많으시고, 특히 새로운 서비스 같은 것들이 런칭이 된다거나
아니면 테크 트렌드 같은 거에 되게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이게 찾아보고 하는 게 약간 취미예요. 제가 영화 뉴스 찾아보듯이 그분은 그런 그 테크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는 게 취미란 말이에요. 코로나 시국 때 이제 뭐 클럽하우스라든가 카카오음이나 뭐 이런 것들이 부흥을 할 때도 당연히 관심을 가지셨을 거고, 이제 거기서 활발히 활동을 하시다가 어떤 커뮤니티가 생겼어요. 원래 막 만나자 이런 얘기 잘 안 하시는데 그 커뮤니티 안에서 갑자기 번개를 여신 거예요. 당연히 신청을 했죠. 제가 언제 어디 가서 만나보겠어요. 오늘 이제 오후 4시에 홍대에서 이제 만남을 가졌고, 신청하신 분이 한 20분 정도 됐거든요. 경험상 이렇게 20명 정도 모이는 모임이 되면은 누구 한 명이 막 앞에 나서가지고 이렇게 막 사회를 보지 않는 이상은 테이블별로 떨어져서 각각 노는 그런 분위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죠. 나의 목표는 이천진 대표님과 같은 테이블에 앉는 거다라는 생각을 해서 약속 시간이 4시인데 한 3시 반쯤 도착을 했어요. 일부러 일찍 도착을 했는데 3시 반에 딱 들어가니까 와 계신 거예요. 혼자 와 계신 거예요. 이천진 대표님이. 그래서 전략이 통했다라고 하면서 인사 나누고, 다행히 저를 좀 기억해주고 계셔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서 이제 한 3시간 좀 넘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주로 뭐 근황 토크하고 뭐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뭐 이런 얘기하고 테크 트렌드 얘기 같은 거 좀 나누고, 같은 테이블에 또 계셨던 분들, 그분들이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오신 분들이라 가지고 그분들 얘기도 좀 들어보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진짜 빨리 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한 3시간 넘게 나누고 전 좀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왜냐면 홍대까지 저희 집에서 편도 2시간이에요. 그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늦게까지 있으면은 이렇게 오늘 방송 켜지도 못하고, 그리고 와이프의 어떤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전 좀 일찍 일어나긴 했는데, 근데 제가 뭐 그분이랑 나눴던 이야기를 여기서 미주얼 고주얼 다 이야기하는 거는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은 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방송을 왜 시작하게 됐는지부터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 저는 이렇게 방송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고, 대신에 팟캐스트라는 플랫폼은 되게 좋아했어요. 제가 제일 좋아했던 팟캐스트 채널이 시네타운 19이라는 채널이었고, 그거를 듣다가 뭐 자연스럽게 나처럼 이렇게 시네타운 19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나? 라는 걸 찾다가 이제 시네타운 19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을 제가 찾아서 거기에 들어가서 그분들이랑 좀 친목을 쌓게 됐죠. 근데 당연히 영화 팟캐스트를 좋아하는 분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공통 관심사는 이제 영화였겠죠. 그래서 영화 관련 이야기를 텍스트로 막 나누다가 어느 순간 이제 이런 오디오 소셜 서비스가 런칭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글로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목소리로도 좀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자라고 해서 제가 이제 방을 만들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사회를 봐줘야 이렇게 이야기 내용이 정돈이 되잖아요. 하다못해 주제라도 정해줘야 뭔가 좀 이야기가 흘러갈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총대를 메고 오늘은 이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오늘은 저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제를 꺼내게 됐죠. 온라인 공간에서 사람들끼리 영화 이야기를 막 몇 주 동안 나눴어요. 단체 그룹 통화하듯이 막 얘기를 나누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오가는 대화 내용들이 너무 양질의 내용이 많은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뭔가 기록이 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떠나보내는 게 너무 아쉽다. 그래서 어디에 기록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주셔서 처음에는 그 중요한 내용을 다 이렇게 타이핑을 했어요. 근데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 오가는 대화 내용을 좀 오디오로 녹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고안을 해내가지고 이제 오디오로 녹음을 했죠. 이제 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도 우리의 대화가 궁금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팟빵에다가 그 오디오 파일을 올리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채널이 생긴 거예요. 제 나이트 시네마 채널이 처음에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렇게 쭉 진행을 하다 보니까 방송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재미가 붙기는 했는데, 한 가지 불안했던 게 뭐냐면은 어쨌든 저는 사회만 보는 거고, 이제 중요한 인사이트나 뭐 되게 좋은 이야기들은 그날 참여해주시는 게스트 분들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였는데, 이게 게스트 의존도가 너무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가 오늘 방송에 참여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줄지에 대한 그런 보장이 안 되니까, 사실 그 변수가 좋게 작용할 때도 있었지만 저의 불안감을 더 증폭시키는 케이스들도 많았거든요. 이거를 극복하려면은 설사 아무도 오지 않더라도 나 혼자서도 영화 이야기를 이렇게 장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때마침 그때 이프렌드라는 메타버스 서비스가 시작이 됐는데, 거기서는 다 같이 물론 토론도 가능했지만 뭐 좀 다르게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 한 주 동안 있었던 영화 뉴스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그 시간에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한 번, 두 번 계속 하다 보니까 좀 노하우도 생기고 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요 방법으로 가면 되겠다라고 하다가 이제 영화 뉴스만 하다가 이제 다음 주 개봉작 소개도 했다가 요새 극장에 많이 안 가네? 대신에 OTT는 많이 보잖아. 그러면 이제 OTT 소개도 넣었다가 제가 본 영화에 대한 리뷰 같은 것들도 좀 곁들이고 하다가 이제 지금의 방송 포맷이 되게 된 거고, 제 방송의 정체성은 오디오 콘텐츠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 유튜브로 보시더라도 이거 화면 꺼버리고 제 목소리만 들으셔도 제 콘텐츠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콘텐츠의 정체성은 오디오에 있다고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선택한 이유는 오디오만 하는 콘텐츠는 길게 봤을 때 장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디오 위주로 하되 대신에 이제 카메라 하나만 딱 달고 카메라도 비싼 거 안 씁니다. 제일 싼 이제 입문자용 카메라 최소 사양만 갖춘 그 캠 하나 달고 유튜브를 진행을 했는데, 제 컨텐츠의 양식이 롱폼이잖아요. 한 번 하면 막 1시간, 2시간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침착맨 정도나 되니까 사람들이 막 1시간, 2시간 정도 봐주는 거지. 제가 뭐라고 이 보통 사용자들이 제 영상을 1시간, 2시간 동안 보고 있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회수가 완전 처참한 거예요. 요즘 시대에 맞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은 내 방송에 코너들이 있으니까 그 코너를 짧게 이제 그 토막을 내가지고 좀 쇼폼으로 만들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 말을 할 때 그걸 노리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이렇게 녹음을 다 뜨고 나서 나중에 편집할 때 보면은 이렇게 자를 수 있는 구간들이 보여요. 이렇게 편집을 하다 보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짧게는 1분 언더로 자르기도 하고, 뭐 리뷰 같은 경우는 길게는 뭐 한 10분 내외로 이렇게 자르기도 해가지고 이제 유튜브에 좀 편집해서 올리게 됐고, 그런 것들이 좀 조회수가 잘 나오다 보니까 흐르고 흘러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제 방송의 기억 같은 것들이 오늘 이찬진 대표님을 만나서 오디오 컨텐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이렇게 쭉 다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 정리를 한번 했다라는 게 오늘 가서 만나고 온 보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영화 이야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나이트 시네마 신규 컨텐츠입니다. 지난주에 방송했던 거 올렸고요. 하이제킹 이제 올린 거에 대해서 뭐 어떤 댓글이 달렸는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꼭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라이 미 투 더 문을 지난주에 보고 왔는데, 요거 리뷰는 이제 제일 끝에 하도록 할게요. 스포일러가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한데 진짜 크리티컬한 그 결말에 대한 스포일러는 언급을 안 할 거고요. 이런 내용으로 전개가 된다 정도의 스포일러만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보들조차도 좀 민감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브래드 디카프리오님이 스칼렛 요한슨 너무 예쁩니다 라고 하는데, 스칼렛 요한슨 팬이라면은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영화상에서 매 컷마다 이제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데 너무 예뻐요. 진짜 예뻐요. 와, 배경이 60년대거든요. 이렇게 60년대 패션을 컬러풀하게 잘 소화할 수 있는 배우가 몇이나 될까 싶을 정도로, 와, 진짜 카메라에 예쁘게 담기니까 스칼렛 요한슨 팬이라면은 챙겨 보셔야 되는 작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주 개봉작 소개를 드릴 건데, 이번 주 역시도 지난주와 같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개봉작도 대중 상업 영화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인사이드 2, 뭐 핸섬 가이즈, 하이제킹, 그리고 이번에 개봉한 탈출, 이게 제목이 너무 헷갈리는데 탈주 이런 작품들이 관객몰이를 이제 이번 주도 좀 더 바짝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탈주가 나오다가 탈출이 나왔으니까 이제 다음에 탈춤이 나오는 게 아닐까 그런 농담을 해봤는데 저 혼자 웃겼는데 말하니까 재미가 없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포 선라이즈가 재개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너무 유명한 작품이고, 이제 트릴로지라고 해서 비포 선라이즈, 비포 선셋, 비포 미드나잇 이런 작품들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죠. 그래서 그 트릴로지의 첫 시작인 1995년작 비포 선라이즈가 재개봉을 하게 됩니다. 두 남녀 간의 관계를 다룬 작품이고, 기차에서 만난 두 남녀가 뭐 어떻게 사랑이 불타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린 작품인데, 이 두 주연 배우가 이 당시에 너무 막 풋풋하고, 이제 에단 호크, 줄리 델피 이 두 배우가 너무 풋풋하고 사랑스럽게 이제 카메라에 담겨가지고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작품이기도 하고, 이 둘이 기차나 이렇게 카페나 이런 데서 나누는 대화들도 되게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요거 재개봉 하니까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요번 기회에 한번 챙겨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범죄들이라는 작품이 개봉하는데, 이것도 사실 뭐 대중상업 영화까지는 아니고요. 근데 예고편이 생각보다 되게 그로테스크해요.
예고편인데도 뭐 그냥 쑤시고 막 이런 잔인한 장면들 많이 나오고, 이게 컨셉 자체가 인간의 장기를 막 재배치하고 막 이런 이제 소재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라 가지고 예고편부터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보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개봉했을 때 반응이 어떨지가 좀 궁금합니다. 자, 시놉시스를 좀 보자면은, 환경 변화에 따른 무통증 증상과 돌연변이가 출몰하는 근미래. 사울 텐서와 조수 카프리스는 아방가르드 공연장에서 장기 변형과 해체를 보여주는 쇼를 벌인다. 여기서부터 뭔가 느낌이 세하죠, 그죠? 신체 장기 등록소 수사관인 팀린이 이들의 움직임을 주시하던 도중 의문의 집단이 사울의 쇼를 이용해 인류 진화에 관련된 계획을 꾸미는데 라는 시놉시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놉시스만 봐도 뭔가 좀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미지가 호락호락하진 않죠, 그죠? 그래서 요거 예고편만 해도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호기심으로라도 보실 분들은, 예고편이라도 보실 분들은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신체 장기 등록소라는 그런 공간이 대체 왜 있는 거죠? 뭐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소재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은, 호락호락하지 않은 그런 소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매큘레이트라는 작품이 또 개봉을 합니다. 그 시드니 스위니 요 배우가 요 이매큘레이트라는 작품으로 대중 앞에 서게 되었고요. 요게 아마 해외에는 이미 개봉을 했는데 국내에 좀 늦게 들어오는 케이스일 거예요. 그죠? 해외에서는 올 3월에 이미 개봉을 했네요. 시드니 스위니 배우가 연기하는 이 수녀가 처녀인데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카톨릭에 있어서 처녀가 임신을 했다라는 거는 엄청난 사건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과연 이 캐릭터가 임신을 한 게 축복인지 저주인지에 대해서 어떤 미스테리함을 다루는 그런 공포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신 분들은 호불호가 조금 갈리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평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시드니 스위니 배우의 연기가 많이 늘어가지고 이런 연기를 보는 재미도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은데 저는 안 볼 겁니다. 왜냐면은 후기를 들어보니까 점프 스퀘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막 깜짝깜짝 놀래키는 거. 그래서 저는 보더라도 극장에서는 안 볼 것 같고, 아마 OTT로 나오면은 좀 이렇게 스피커 볼륨 조절해가면서 좀 놀랄 것 같다 싶으면은 볼륨 좀 줄였다가 이런 식으로. 지금 하우스님이 쫄이라고 하시는데 뭐 당당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쫄았습니다. 네, 쫄아서 이렇게 극장에서 못 볼 것 같습니다. 그냥 집에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쫄보나시라고 하는데, 뭐 저는 그동안의 방송에서 깜짝 놀래키는 거 싫어한다라고 계속 이야기해왔기 때문에 당당하게 쫀 거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OTT 추천작을 소개를 좀 드릴게요. 터미네이터 2가 넷플릭스에서 7월 14일까지만 서비스가 되고 내려갑니다. 지금 방송 시간 기준으로 오늘이죠. 지금 자정이 넘어서 터미네이터 2는 오늘까지만 서비스가 되고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못 보셨거나 다시 한 번 더 보고 싶으신 분들은 넷플릭스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이제 7월 14일 날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다른 구독형 OTT에서는 서비스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구독형으로는 보실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추후에 어디선가 재등록이 될 수는 있겠지만 뭐 당장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들 이거 아세요? 그 터미네이터 2 하면은 제일 많이 회자되는 장면이 용광로에 따봉하면서 들어가면서 이제 I will be back 하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들어갈 때 I will be back 안 하는 거 아세요? 대사 없이 그냥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I will be back이라는 대사를 하면서 들어간다라고 잘못 알고 있죠. 실제로는 대사 없이 그냥 들어갑니다. I will be back이라는 대사는 그 장면에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장면에 나오는 대사인데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델라 효과라고 하죠. 진실이 아님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거를 대표적인 만델라 효과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홀로코스트 영화 중에서 굉장히 명작으로 꼽히고 있는 작품이죠. 피아니스트가 마찬가지로 7월 14일까지만 넷플릭스에서 서비스가 됩니다.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작품이고 2002년도에 개봉을 했었죠. 그래서 홀로코스트를 소재로 다루는 영화 중에서도 명작으로 꼽히는 작품이고요. 그 아카데미 감독상, 나무주연상, 각색상 수상을 했고 칸 영화제에서도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던 그런 작품이 되겠죠. 근데 요거는 넷플릭스에서 내려가도 왓챠에 있었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잠깐만요. 그렇네. 넷플릭스에서 내려가도 왓챠에서는 서비스가 되니까요. 왓챠 구독하시는 분들은 왓챠에서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혹성탈출 새로운 시대가 이제 VOD 서비스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바야카님이 너무 지루했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일부 공감이 되는 게, 이거를 제가 극장 개봉날 아이맥스관에서 이제 감상을 했는데 이제 서스펜스가
연출되는 장면들은 꽤 쫄깃하게 잘 찍었는데 이게 그냥 스토리가 진행되는 그 진행 구간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냥 서로 뭐 그냥 평범한 대사만 주고받는다거나 그런 장면들은 저도 좀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거에 어느 정도 동의는 하고, 가장 큰 문제는 새로운 주인공인 노아의 매력이 원래 기존 이제 트릴로지의 주인공이었던 시저만 못하다라는 게 좀 가장 큰 문제긴 하죠. 다음 시리즈를 위한 초석을 까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혹성 탈출 이 리부트 된 후의 작품들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시리즈여가지고 이 새로운 시대가 이제 상대적으로 좀 실망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음에 나올 작품이 저는 기대가 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뭐 좀 지루하다 이런 얘기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서스펜스를 연출하는 장면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연출이 잘 돼 있고, 무엇보다 CG가 장난이 아니에요. 뭐 사실 혹성 탈출 리부트 후의 작품들에 있어서 이런 CG로 유인원들을 실감나게 구현하는 거는 어떤 시그니처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믿고 볼 수 있는 그런 요소이긴 한데, 이런 유인원들의 묘사뿐만 아니라 배경 CG가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사실 이 감독이 메이즈 러너 감독이시거든요. 메이즈 러너라는 작품이 물론 그 작품 자체는 좀 아쉬운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그 세계관을 구현해 놓은 어떤 배경이라든가 요소들 같은 경우는 되게 잘 구현을 해 놓은 축에 속해요. 그래서 그 감독의 작품답게 어떤 세계관 묘사라든가 배경 묘사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잘 구축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거 뭐 중점으로 해서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성 탈출 새로운 시대 뭐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지금은 VOD 서비스로 개별 구매나 뭐 대여 요런 걸로 이제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혹성 탈출 리부트 이후의 시리즈들이 모두 디즈니 플러스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 예상인데, 이 혹성 탈출 새로운 시대도 높은 확률로 이 디즈니 플러스에 좀만 기다리면은 등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뭐 단건 구매나 대여가 아니더라도 좀 더 기다렸다가 디즈니 플러스를 노려보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극장 재개봉작 중에서 기쿠지로의 여름이 극장에서 재개봉을 했는데, 저 아직 이거 못 봤거든요? 근데 극장 상영 시간대가, 물론 뭐 모든 재개봉작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극장 상영 시간대가 이제 일반 직장인들은 도저히 볼 수 없는 시간대에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에 네이버 시리즈 1에서 단건 구매가 1,200원에 올라와 있어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은 네이버 시리즈 1에서 그냥 단돈 1,200원에 구매해서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일본 영화인데, 릴리 슈슈의 모든 것이 왓챠에서 7월 14일까지만 서비스가 되고 내려가게 됩니다. 사실 러브레터 감독인 이와이 슌지 감독의 최고작으로 회자가 되는 그런 작품이기도 하고, 저기 이동진 평론가가 별 만점을 줘가지고 좀 국내에서는 화제가 됐던 그런 작품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왓챠에서 내려가게 되면은 더 이상 구독형 OTT에서는 감상을 하실 수 없게 되는 그런 작품이고요. 근데 저는 이걸 아직까지 못 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러브레터 감독의 작품이라고 하니까 이미지도 그렇고 되게 서정적이고 뭐 되게 아름답고 이런 이야기를 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봤는데, 굉장히 어두운 이야기거든요. 막 왕따 당하고 뭐 막 이런 이야기예요. 엄청 어두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보고 나서 좀 PTSD에 시달렸다라는 분들이 계실 정도로 어두운 이야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저도 좀 손이 가지 않더라고요. 요 왓챠에서 내려가면은 이제 구독형 서비스에서는 못 보시니까, 뭐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안 볼 것 같습니다. 요새 이상하게 기분 잡치는 영화들은 좀 손이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만약에 오늘까지 서비스야. 그러면은 만약에 오늘 11시 59분에 재생을 시작을 해. 근데 다음 날로 넘어가 버리면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던데, 이미 재생을 시작한 거는 끝까지 다 재생이 되고요. 근데 재생 중간에 뭐 나갔다 들어오거나 하면은 뭐 다시는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녀가 죽었다라는 한국 영화가 또 VOD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고요. 김세희 감독의 데뷔작이죠. 근데 데뷔작인 거를 감안하고 보면은 상당히 잘 만든 작품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좀 좋았던 면도 있고 아쉬운 면도 있고 좀 골고루 존재했던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전개에 있어서 속도감도 빠르고 배우들이 열연하기도 했고, 그래서 어려운 이런 극장과 분위기 속에서도 손익분기점인 120만 관객을 돌파를 하면서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었죠. 데이비 핀처 감독의 나를 찾아줘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의 한국 버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좀 장단점이 골고루 존재하는 작품이고 끝까지 다 재밌게 봤다 이런 평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작품이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영화 뉴스 빠르게 훑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프터 선이
재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못 보신 분들은 극장에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극장에서는 못 보고 사람들이 하도 막 딸 가진 아빠가 보면은 뭐 감상이 다를 수가 있다 이런 추천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이제 VOD 서비스를 시작하자마자 구매해서 봤는데 사실 저는 그냥 그랬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막 인생작으로 꼽고 막 애프터선 못 잃어 막 이러면서 막 애프터선 아리하고 막 이러던데 저는 좀 왜 이렇게 지루하지? 보면서 너무 지루하다라는 걸 느끼면서 나는 시네필이 되려면 멀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봤던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훈정 감독이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폭군이라는 시리즈물을 공개를 합니다. 박훈정 감독의 이 마녀 시리즈와 세계관을 공유하는 스피노프 작품이고요. 총 4부작으로 제작이 된다라고 합니다. 캐스팅은 조윤수 배우, 차승원 배우, 김선호 배우, 김강호 배우인데 김선호 배우가 나온다라고 하니까 영화 기공자랑 뭔가 연결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영화 기공자랑은 다른 이야기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시놉시스는 포큰 프로그램의 마지막 샘플이 배달석으로 사라진 후 각기 다른 목적으로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이 서로 쫓기는 이야기라고 하네요. 그리고 8월 14일에 공개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핸섬 가이즈가 손익분기점을 넘겼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은 게 제가 일반 관객 최초 시사회에 다녀와서 영화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주변에 막 꼭 보라고 너무 재밌다고 계속 추천을 하고 다녔거든요. 그랬던 작품이 이 어려운 시기에 손익분기점을 탁 넘겨주니까 쾌감이 너무 쩔더라고요. 제가 추천해서 보고 오신 분들이 와 나이트 시네마님이 추천해줘서 보고 왔는데 막 실컷 웃다 나왔어요. 너무 추천해줘서 감사해요.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런 뿌듯함을 이제 선물해줬던 작품이 손익분기점까지 넘겼다라고 하니까 저 역시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리들리 스콧 감독의 글래디에이터 2가 예고편을 공개했죠. 근데 저는 예고편 보면서 기대가 되던데 의외로 굳이 이 명작에다가 사족을 왜 붙이냐 뭐 이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예고편 보면서 이거 좀 재밌을 것 같은데 좀 기다려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의외로 좀 반대의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북미 기준으로 11월 22일 날 개봉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국내 개봉도 비슷한 시기에 할 것 같은데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가 지금은 개봉을 했죠. 근데 지금 평가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한 가지 또 걱정이 되는 거는 평가가 안 좋은 와중에 손익분기점이 400만 명이에요. 손익분기를 400만을 넘겨야 됩니다. 일단 제가 월요일에 보러 갈 예정이니까 보고 와서 좀 더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입소문이 이렇게까지 안 좋으면은 웬만하면 안 보거든요. 제 시간도 소중하니까. 웬만하면 안 보는데 차라리 그 극장 가서 그 영화 볼 시간에 빨리 집에 와서 사람들이랑 OTT로 뭐 하나 더 보는 게 좋은 영화 더 보는 게 낫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성균 배우의 유작이라는 생각에 설사 영화가 별로일지라도 욕을 하더라도 제가 뭐 이성균 배우의 유작이라고 해서 무조건 막 좋게 이야기해주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러진 않을 거지만 설사 제가 혹평을 하더라도 일단 보고 그렇게 하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보러 갈 생각입니다. 감독이 굿바이 싱글을 제작했던 김태공 감독인데 사실 굿바이 싱글도 별로였거든요. 자, 그리고 마블의 시리즈물인 국내 공개 제목이 전부 에거사 지시야로 국내 공개 제목이 이렇게 정해진 것 같은데 9월 19일 날 1화, 2화가 공개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 에거사라는 캐릭터가 완다비전에 나왔었던 그런 마녀 캐릭터가 되겠고 완다비전은 굉장히 호평을 받았죠. 지난번에 에코 때부터 계속 하던 이야기인데 왜 궁금하지도 않는 캐릭터의 스피노프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좀 돈 낭비를 하냐, 제작비 낭비를 하냐, 차라리 거기에 들어갈 제작비와 인력으로 지금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메인 캐릭터들의 작품을 좀 더 퀄리티 있게 만들어내라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저 역시도 좀 그 의견에 동의를 하는 편이고요. 그럼에도 보기는 볼 것 같아요. 어쨌든 꾸역꾸역 보기는 볼 것 같습니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었는데 이것도 속편이 제작 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작될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박중훈 배우 요즘 좀 통 안 보이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되게 좋은 배우고 훌륭한 배우인데 왜 이렇게 안 보이지? 아예 잊고 살다가
최근에 인터뷰가 떴는데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자숙 중이었더라고요. 저 깜빡이 몰랐어요. 음주운전 한 것도 몰랐고 자숙한 것도 몰랐고 그냥 배우 활동 쉬고 있나? 요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박중훈 배우가 음주운전 후에 자숙 중이라고 합니다. 근황이 공개가 됐고요. 뭐 요새 자숙하면서 운동 열심히 하고 있다 뭐 요런 근황인 것 같아요. 테레즈님이 요샌 좀 슬픈 게 새로운 작품보다 인기작의 속편만 제작이 되고 개봉하려는 경향이 많아짐이라고 하는데 맞아요. 저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었죠. 디즈니나 픽사도 지금 전략을 새로운 IP를 개발하는 것보다 기존에 흥행했던 작품의 이제 후속편을 만드는 방향으로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첫 단계가 인사이드 아웃 2였고 인사이드 아웃 2가 뭐 픽사 역대 흥행 성적을 갈아치울 정도로 엄청난 흥행을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먹히는구나라는 생각에 디즈니는 아마도 이 전략을 당분간 좀 더 강화해서 가져가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했는데 그 맥락으로 아마 테리지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고 사실 속편 흥행 공식은 뭐 코로나 이후로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이야기이긴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극장 간 김에 뭘 볼까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이 즐거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게 좀 보장이 된 그런 영화를 이제 골라서 타겟팅해서 극장을 찾는 양상이 강해졌기 때문에 속편이 아무래도 새로운 영화보다는 흥행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올라갔고 타겟팅하고 극장을 찾는 현상 때문에 이제 박스오피스 1위와 2위의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그런 현상도 생기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지금 생기고 있죠. 그죠? 그런 현상들은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좀 제작사나 뭐 극장이나 이런 데서 거기에 맞춰서 뭔가 좀 전략을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 얘기하고 싶었는데 탈주의 두 주연 배우인 구교환 배우랑 이재현 배우가 한 유튜브 예능에 나갔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탈주라는 영화가 재미없으면은 우리한테 와라. 우리가 서울숲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환불해줄게. 이런 농담을 했는데 무대 인사 도중에 이재훈 배우가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들 영화 재밌었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관객 중에 한 명이 아니요 재미없었어요 환불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유튜브 예능에서 이제 자기한테 오면은 환불해주겠다라는 그 농담을 한 거를 기억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였죠. 근데 그 상영관 분위기가 얼어붙은 거예요. 아니 그거를 그 발언을 기억하고 저런 드립이구나라고 웃어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상영관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이 두 배우도 되게 당황해가지고 근데 그 와중에 표정을 구기거나 그러지 않고 이재훈 배우가 되게 능청스럽게 제 지갑이 어디였더라 막 이러면서 재미없으셨어요? 두 번 보시면 재밌을걸요?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농담식으로 막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긴단 말이에요. 센스 있는 대처를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 두 배우가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사실 되게 기분 나빠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대응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어떤 짓을 했냐면은 실제로 이 두 배우가 서울숲에 가가지고 그 플랜카드처럼 해가지고 탈주 재미없으면 환불해드립니다. 그거 붙이고 이게 두 배우가 테이블에서 이제 환불하러 온 사람 기다리고 있는 영상을 찍었어요. 그래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뭐야 아무도 안 오잖아. 우리 영화 재밌나 보다 라고 하면서 약간 꽁트처럼 자리를 치워버리는 그런 영상을 찍었더라고요. 기분 나빠해도 이상하지 않은 사건인데 이거를 이렇게 또 센스 있게 받아친다라는 게 야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인사이드 아웃이 지금 700만 관객을 돌파를 했는데 픽사의 전작인 엘레멘탈의 기록이 720만이죠. 그래서 요거를 돌파할 수 있을까가 관건인데 뭐 저는 무조건 돌파할 것 같고요. 제가 이 인사이드 아웃 2 처음에 보고 와서 얘기했던 게 제가 800만 얘기했거든요. 800만도 갈 수 있을 것 같다. 왜냐면은 아까 지난주와 이번 주에 변변한 이런 대중 상업 영화가 개봉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인사이드 2 800만도 뭐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속편 제작에 박차를 가한다고 했더니 슈렉도 슈렉 5가 이제 제작을 한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떴죠. 그리고 이거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좀 정정을 해드리자면은 요새 블로거분들 AI 사용해가지고 많이 블로그 글 쓰시잖아요. 뭐 그건 좋은데 AI가 써줬다고 해서 무조건 다 믿지 말고요. 검수 한 번쯤은 꼭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방에 계신 분이 제가 챌린저스 리뷰하는 걸 되게 재밌게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챌린저스를 어디서 볼 수 있지? 라는 거를 이제 검색을 하다가 한 블로그 글을 찾았는데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챌린저스를 다시 볼 수 있는 곳은 넷플릭스, 시리즈온, 시네폭스, 애플TV, 유플러스 모바일 TV가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없습니다. 여기 다 없고 구독형 OTT에는 챌린저스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별 구매나 대여로 볼 수 있는 것도 유튜브와 애플 TV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말투가 전형적인 AI 말투입니다. AI한테 글 써달라고 하고 검수 안 하고 그냥 버프돼서 올렸구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뭐 지금 소대가리님이 글은 스스로 쓰자라고 말씀하시지만 뭐 어느 정도 AI의 도움을 받는 거는 뭐 좋습니다. 좋은데 참고만 하시고요. 뭐 이거 복붙 하더라도 좀 검수 정도는 스스로 하는 게 예의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티빙이랑 웨이브의 합병이 될 거다. 이제 최종 단계다. 이런 기사가 떴었는데 이게 마지막에 결렬됐다라고 또 기사가 떴습니다. 사실 티빙 입장에서는 최근에 막 중계권도 따오고 이래가지고 아쉬울 게 없거든요. 근데 기사를 보니까 무리한 요구를 뭐 계속 해왔다. 이런 식의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협상이 결렬됐고 재협상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는 식으로 기사가 난 것 같은데 사실 뭐 티빙 입장에서 아쉬울 거 없죠. 네, 그래서 좀 아쉽네요. 개인적으로 둘 다 구독 중이어서 둘이 합병되면은 하나만 구독해도 되니까 개꿀 이러고 있었는데 파묘가 일본에서 개봉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티저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고 있는데 야, 이 파묘를 일본에서 개봉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선택일 텐데 과연 일본 현지인들의 반응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빨리 개봉해서 일본 현지 반응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의 예고편이 공개가 됐죠. 근데 예고편은 기가 막히게 뽑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예고편 보면서 와, 너무 기대된다라는 생각으로 봤고 개봉일은 25년 2월 14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예정이니까 추후에 변동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예고편을 통해서 확인이 됐던 거는 레드헐크가 나오는 걸로 이제 확인이 됐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저 역시도 너무 기대가 돼서 빨리 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화 뉴스 마지막으로 요것만 이야기하고 갈게요. 영화 감상했다라는 거를 인증할 때 뭐 간혹 가다가 보면은 영화관에서 상영 중인 그 영화 화면을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영화 내용만 아니면 상관없지 않나라는 생각에 뭐 이렇게 영화 타이틀을 뜰 때 찍는다거나 그러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상영 중인 영화를 촬영해서 SNS에 올리는 거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그게 동영상이 아닌 사진이라도 불법입니다. 불법이에요. 사진을 찍으려면은 휴대폰을 이렇게 꺼내야겠죠. 그럼 뒤에 있는 관객들은 그대로 그냥 관크 당하는 거예요. 눈뽕 당하는 거예요. 관객 비매너이기도 하고요. 불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만이라도 그런 짓은 하지 말자. 그냥 뭐 영화 티켓을 이렇게 찍어서 올린다거나 그래도 되잖아요. 그죠? 아니면 뭐 모바일 캡처해서 올린다거나 그래도 되고 수많은 방법이 있을 텐데 굳이 그 상영 중인 그 화면을 찍어서 올리는 거는 여러 가지로 잘못된 행동이니까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영화표 찍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네, 그쵸. 보통은 그렇게 하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범주를 벗어나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영화 뉴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Fly Me to the Moon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칼렛 요한슨, 채닝 테이텀 주연의 Fly Me to the Moon을 보고 왔습니다. 저는 두 배우의 캐스팅 정보 말고는 장르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감상을 했고요. 원래는 그 탈출을 볼 계획이었는데 탈출은 뭐 다음 주까지도 상영관이 넉넉하게 잡혀있던데 이 Fly Me to the Moon은 개봉날인 개봉 당일에도 상영관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탈출은 다음 주에 봐도 되지만 이 작품은 오늘 안 보면은 극장에서 영영 못 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급하게 계획을 바꿨습니다. 이 선발대로 보고 온 지인들도 꽤 호평을 해주시고 지금 채팅창에 계신 하우스님이 너무 재밌게 봤다라고 하면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봤습니다. 추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의 장르는 공식적으로 로맨스 코미디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저는 뭐 이런 로코물보다는 마케팅 비즈니스물에 가깝다라고 느꼈고요. 이 영화의 큰 줄기가 두 남녀 주인공 간의 감정선 같은 게 아니라 아폴로 11호가 어떻게 발사되었는지에 그 과정을 그리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제 실제 사건인 아폴로 11호 사건을 다뤘다라고 해서 뭐 현실 고증을 철저하게 한 그런 작품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그 소재만 따온 대체 역사물 정도로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런 2시간 11분이라는 이 플레이 타임 동안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구간 없이 꽤 흥미진진하게 이렇게 감상을 했고요. 물론 뭐 아쉬운 점도 존재하는 그런 작품이었지만 만족도의 평균치로 보자면은 전반적으로는
만족스러운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내용을 따라가면서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이 아쉬웠는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게 금요일에 개봉한 작품이라서 라이브에서 이제 스포일러를 언급을 해도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는데, 결론은 중후반부까지의 내용은 그냥 다 언급을 하고요. 마지막에 그 결말 부분만 언급하지 않는 정도로 좀 절충해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영화의 배경은 1969년이라고 한번 나오죠. 소련과 미국이 이데올로기 다툼의 일환으로 경쟁적으로 우주선을 쏘아올리던 시기의 이야기고요. 영화상에서는 소련이 좀 더 앞서 나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되죠. 심지어 미국에서는 이 아폴로 1호 발사 과정에서 조종실에 화재가 발생을 해가지고 우주 비행사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나사에 대한 이제 미국 국민들의 관심이 좀 시들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연이은 실패에 의해서. 그래서 나사에서는 좀 급하게 마케팅 전문가인 이 스칼렛 요한슨을 고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들으시는 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극중 캐릭터 이름이 아니라 배우 이름으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 스칼렛 요한슨은 마케팅을 위해서라면은 때로는 거짓이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입니다. 대신에 뭐 능력이나 그런 마케팅 수단에 대한 효과는 확실하게 뽑아내는 그런 인물이 되겠죠. 그래서 이 스칼렛 요한슨과 부딪히는 게 이 나사의 기술 실무 관리자 같아요. 이런 실무 관리자인 채닝 테이텀이에요. 이 채닝 테이텀은 누구보다도 아폴로 11호 발사 계획의 진심인 인물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이 계속 영화 내내 서로 애정 어린 감정도 교환을 했다가 일할 때는 막 서로 막 부딪히다가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의 공식 장르는 로맨스 코미디입니다. 그런데 이 두 요소가 상대적으로 조금 약하다라는 느낌이 좀 들긴 해요. 이 영화는 이 둘의 감정선 위주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다시 미국 국민들의 관심을 나사로 돌리기 위한 이 스칼렛 요한슨의 마케팅 전략을 중후반부까지 중점으로 다루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걸 또 좀 부족하게 다루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되게 잘 그려요. 그래서 이게 중후반까지 보는 재미 요소는 이 스칼렛 요한슨의 마케팅 전략이지 이 둘의 감정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거는 로코물보다는 마케팅 비즈니스물로 보는 게 낫지 않나,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각종 변수가 생기면서 긴박하게 거기에 막 대응하고 임기응변을 발휘해가지고 위기를 막 넘기고 이런 상황들이 꽤 흥미진진하게 그려지더라고요. 이 과정에 있어서 이 둘의 감정선은 뭔가 좀 별책부록 같은 그런 느낌으로 껴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코미디 요소도 유쾌하긴 한데 막 빵빵 터지는 그런 분위기라기보다는 피식하게 되거나 아니면 겉으로는 웃음이 안 나오지만 그냥 감정적으로는 재밌네 이 정도 느껴지는 그런 코미디 요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미국식 개그여서 한국인의 정서에는 안 맞는 거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로코물의 장르에 비해서는 그런 느낌이 좀 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중후반부까지는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고, 이 영화의 후반부에 들어가게 되면서 달 착륙 음모론에 대한 내용으로 극이 급선회가 돼요. 아폴로 11호의 발사 준비가 어떻게 저떻게 막 이렇게 우유곡절을 겪으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무조건 이 작전이 성공한 것처럼 보여야 되는 게 목적이에요.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이 성공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성공한 걸로 보여야 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왜냐면은 애초에 이 정부는 이런 기술 투자나 기술 발전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소련과의 이데올로기 경쟁에서 승기를 잡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성공하고 안 하고는 관심사가 아닌 거예요. 성공한 것처럼 보여야 되는 게 이제 관심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 플랜 B로 정부에서 비밀리에 진행한 게 달 세트장을 만들어서 발사 당일에 이 달 착륙 순간 같은 것들을 이제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생중계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아폴로 11에서 촬영하는 그런 그 장면이 아니라 이 달 세트장에 있는 그 달 착륙 장면을 송출하자라는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죠. 요즘은 꿈도 못 꾸는 그런 상황이죠. 화질이 엄청 좋아졌기 때문에 요즘은 꿈도 못 꾸지만, 옛날 그 브라운관 TV에 되게 지지직거리는 그 흑백 화면이라면은 이 세트장에서 촬영을 해도 뭐 좀 그럴듯하게 연출이 될 수가 있겠죠. 헤라님이 큐브릭이 만들었다고 하는 그 음모론이군요 라고 하는데, 관련된 개그가 실제 이 영화에 나옵니다. 실제로 그 음모론이 있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맞아요. 그 음모론을 가지고 이제 후반부의 소재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달 착륙 자체가 조작이 됐다라는 그런 음모론이 있었죠.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음모론은
달 착륙 자체가 아예 된 적이 없고 모든 것들이 다 세트장이다라는 식의 이제 그런 음모론이 있는데, 이 영화상에서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실제 달에 가긴 가는데 이제 거기서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잖아요. 뭐 송출이 갑자기 뭐 끊길 수도 있고 실제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플랜 B로 안전하게 실제 보내긴 보내되 TV로 송출하는 장면만 이제 세트장에서 촬영한 걸로 보내자, 이런 식의 계획을 짜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아폴로 11호는 무사히 발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두 남녀 주인공은 조작된 달 착륙 장면을 TV로 송출하려는 그 계획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극장에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내용 설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약간 서프라이즈의 진실 혹은 거짓의 재질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근데 실제로 이 영화의 중요 키워드는 진실과 거짓으로 압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스칼렛 요한슨은 마케팅을 위해서는 거짓말과 조작도 서슴지 않는 캐릭터라고 했죠. 그리고 채닝 테이텀은 우수한 이 공대생답게 팩트와 진실을 추구하는 캐릭터이거든요. 한 명은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캐릭터고 한 명은 진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캐릭터인데, 이 두 캐릭터가 과연 이 달 착륙을 실제로 성공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TV를 통해서 이 페이크 송출을 하라는 그 미션을 성공할 수가 있을지, 요게 이제 후반부의 관건으로 작용하는 그런 작품이 됩니다. 흥미진진하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 영화에 어떤 대사가 나오냐면은 모두가 믿는 거짓과 아무도 믿지 않는 진실이라는 그런 대사가 나와요. 그래서 사실 뭐 이 정도까지 거창한 메시지를 막 생각하면서 봐야 되는 그 정도의 영화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쯤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뭐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로맨스라는 장르를 붙이기에는 두 캐릭터 간의 감정선이 튀는 구간이 존재를 하고, 코미디라는 장르를 붙이기에는 박장대소할 만한 장면이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재미의 평균치는 좀 기대 이상이었던 건 확실하고요. 그리고 우주선 발사 장면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의외로 극장에서 봤을 때 되게 실감나게 그걸 묘사를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우주선이 발사할 때 엄청난 막 화염을 뿜으면서 진동과 막 굉음을 막 내뿜잖아요. 소리도 공기의 진동이니까 그거를 극장 사운드로 보면은 우주선이 발사될 때 막 이렇게 화염을 뿜고 막 두두두두두 하는 그 공기의 진동이 실제 극장 스피커를 통해서 내 몸으로 막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 때문에 극장에서 봐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중후반부까지는 마케팅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장면만 나오니까 그냥 이 영화는 실제 아폴로 11호가 발사되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 마케팅 비즈니스물로 그려가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이 후반부에 나오는 로켓이 발사되고 달에 착륙하고 이런 장면들의 묘사를 실감나게 잘 해놨더라고요. 그런 걸 포인트로 해서 극장에서 한번 보셔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애플 TV 독점 스트리밍 작품이던데 극장에 잠깐 걸어놓고 바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할 속셈인지는 모르겠지만 상영관 확보가 많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근처 인근 극장에서 보실 수 있을 때 보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사 맛있게 하네. 나이트 시네마를 믿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첨언하자면은 이 두 인물의 패션이 되게 또 볼거리 중에 하나인데, 스칼렛 요한슨의 패션이 진짜 매 컷마다 막 형형색색의 예쁜 옷으로 막 갈아입고 나와서 그걸 보는 재미는 있었거든요. 이거는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은 게 뭐냐면은 보기에는 되게 훈훈하고 좋거든요. 근데 어디서 몰입이 좀 깨졌냐면은 여기 나오는 모든 나사 직원들이 유니폼을 다 입고 있어요. 넥타이에 흰색 와이셔츠에 다 입고 있는데 채닝 테이텀만 되게 형형색색의 옷을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쟤는 뭔데 다들 유니폼 입고 있는데 쟤는 뭔데 옷을 저렇게 입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부분에서 약간 몰입감이 깨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뭐 그냥 보기 좋으면 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그냥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플라이 미 투 더 문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한 내용은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 플랫폼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무편집본은 유튜브 멤버십 월 1990원 혹은 팟빵에서 건당 300원의 청취가 가능하십니다. 이와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